네, 권순우 기자. 자, 주제가 상당히 예. 약간 어려울 듯하면서도 하지만 요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맞습니다. 이슈입니다. 예. 정부가 요새 막 팔고 있다는데 예. 잘 팔고 있는지, 뭘 팔고 있는지 좀 오늘은 사실 좀 전해주시죠. 준비해온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어제 그 펜싱 경기처럼 시간이 1초에서 영원히 멈춰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패신 경기처럼 예, 그럼 1초에 뭐 한 20번씩 찌르고 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좀 1초에 20번은 어떻게 찌르나요, 이게? 저희 오늘 올림픽 얘기하다가 시간 다 끝나겠어요. 예, 요새 정부가 뭘 팔고 있느냐 정부딜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공공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민영화를 보통 정부딜, 공공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정부가 가진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그런 작업을 M&A를 또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주 가장 큰 이슈가 됐다가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제 정부딜의 대표적인 어떤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금융권의 어떤 빅뱅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이나 어떤 우려들을 했으나 이제 인수 입찰서를 제안한 결과 아무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전면적으로 정지가 됐고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까지 이 정부 안에서 새로운 재매각 추진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 매각의 실패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직 정부는 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 물건을 잘 꾸며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오게끔 이게 구조를 짜주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 딜에서는 어떤 산업은행에 유리한 딜을 짜려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돌면서 결국 국회 반대로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누가 봐도 KB금융이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합병 구조를 짜놓고서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했을 때 KB가 25일 이사회를 통해서 정부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석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미 끝난 게임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금융을 팔아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네. 하루에 우리금융 때문에 나가는 돈이 한 8억 원 정도 돼요, 세금이. 1년에 3천억의 국민 세금이 우리금융이 그냥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팔아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한데 이거를 어떻게 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팔 거냐를 좀 중기적으로 좀 보고 팔 거라면 정확하게 시장 수요가 원하는 쪽으로 좀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금융계 빅뱅이 될 수 있다고 뭐 거의 호들갑을 떨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썰렁하게 네. 맞을 하게 된다는 실망스럽죠. 게. 네, 오늘 실망스럽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그러면 아까 M&A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미리 좀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정부의 추진력이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너무 약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추진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제 김석동 위원장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개인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KB가 아니면 아무데도 안 들어오겠다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 KB 아니면 아무도 안 받아주겠다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떤 투자자들한테는 이거 이렇게 굳이 자기들이 껴봐야 들러리 하는 분위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제가 볼 있었어요. 때는 더 뻔뻔했어야 된다. 사는 지주나 예, 예. KB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끝까지 뻔뻔했어야 되는데 팍판에 꼴을 내더라고요. 눈치를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어차피 노골적으로 짜여진 판인데 뻔뻔하게 내가 들어가겠다 딱 네. 해가지고 의향서 내고 이렇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팍판에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건지. 네. 뭐 여러분이 다 듣고 계신 얘기 들었잖아요. 저기 박근혜 후보께서 다음 정권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 한마디 나왔을 때 이미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겠죠. 이게 정부들의 뻔뻔하게 특징이에요. 갔어야 돼요, 사실은. 정치적인 제가 영향력을 볼 많이 때.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한 가지 요인이 됐을까요? 현재? 야, 이것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논리가 있는데 사실 가격 요소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딜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언제 팔겠어요? 이게 주가가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모르는 거니까. 언제 팔겠냐. 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 지주가 지주를 인수할 때, 지분을 몽땅 사들여야 되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겉다르고 속다르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은행 지주 M&A가 좀 안 되도록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공시적상에서는 열심히 팔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명도 네. 아니고. 그런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리부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불편한 지시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금융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매각이 불발로 됐고, 네. 또 공적자금은 회수는 또 언제 될지,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될지 또 시기를 끄게 됐습니다. 또 이제 금융권에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또 큰 딜이 있죠. 예, 업계 3위, 네. 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 3위, 교보생명의 지분이 지금 캠코가 가지고 있는 정부 지분을 캐나다 온타리오에다가 지금 23만 원에 매각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보생명이 지분을 이제 23만 원에 팔았는데 그게 PBR 기준으로 0.92배 정도 돼요. 근데 업계 2위인 대한생명이 0.83배,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호호. 근데 교보생명은 좀 악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일단 상장이 안 돼서 유통이 안 되는 주식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3위라는 점. 그리고 좀 지분 구조가 그렇게 좀 탄탄한 편은 아니에요. 신창재 회장님이 한 33% 정도 들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는 대우인터, 그러니까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대우인터가 요새 포스코 좀 여기를 많이 팔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팔겠다고 했는데 캠코는 10%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대우인터는 24%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24%를 가져가면 이제 사회이사를 파견한다든지 경영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투자자 입장에서 24%가 더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면 캠코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더 이렇게 낮은 가격을 받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좋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가격이 나왔다. 예. 네. 뭐 비상장사이면서도 예. 왜 이렇게 하나생명이죠, 이제. 하나생명보다 예. 2위. 예. 2위권인 하나생명보다 3위 회사인 왜 교보생명이 더 비싼 값을 받았나. 이것들이 참, 네. 뭐, 이렇게 그 이유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좀. 이 부분을 참 나름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뭐 업계 3위가 2위보다 많이 받고 상장도 안 돼 있는 주식이 그렇게 비싸게 받냐고. 수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듣고 네. 정말 명확하게 우리나라 설명을요. 애널리스트들한테 굉장히 실망이 좀 컸습니다. 아. 좀 명확하게 이제 어떤 이유라고 좀 딱 집어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신창재 회장 측의 지분율이 얕다는 거,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 회장님 지분이 33%라 나중에 어떤 경영권 문제 같은 게 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50%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분명히 경쟁이 있을 거다. 그러면 10%라는 지분이 의미 있는 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자산관리공사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번에 사갔던 데가 이제 캐나다 온트리오 교직원 연금인데 연금, 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 향후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면 그냥 기본 수익률을 먹으면 돼요. 아. 또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좀 많은 배당을 해줘야 되는 유인이 또 있거든요. 신창재 회장 측에서. 그래서 작년에도 배당을 네. 무려 18%나 했습니다. 연기금 입장에서는 18%를 그냥 배당을 받아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지배구조에 문제가 좀 있었을 때 10%를 가지고 캐스팅 보트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충분한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상장을 안 된 데기 때문에 상장을 할 경우에 또 상장 프리미엄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금융권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뭐 요새 한국항공우주도 관심권에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좀 기업들이 있을까요? 좀 취재해온 기업도 어떤 거 있습니까? 저 뭐 취재해온 건 많은데 네, 얘기하세요. 기간 네, 뭐. 시간 관계상 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시멘트 얘기가 많은데 시멘트 얘기 좀 맞아요. 해주시죠. 예. 시멘트 얘기 많이 하게 쌍용양해. 되네요. 예, 이번에 쌍용양에 또 이제 네. 지난주에 결론이 났습니다. 쌍용양해를 팔았는데 공자위 지난주 의결해가지고 이번에 대한시멘트에다가 팔았어요. 대한 시멘트. 근데 대한시멘트라는 회사가 직접 사간 건 아니고 대한시멘트는 원래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회사인데 그거를 사간 한행컴퍼니가 이번에 쌍용양해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네. 주당 매각 가격은 5,820원에 9.34%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장가가 4,020원이라는 점. 시장에서 사지고 뭐하러 그렇게 큰 집을 굳이 그렇게 샀을까 했는데 프리미엄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 팔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쌍용양의 시가총액이 3,020억인데 자본금만 해도 3,700억이 넘어요. 어허. PBR 기준으로 0.3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500원 주고 사서 1,000원에 팔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고만장에서 자주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시멘트 업계가 대표적으로 구조조정에 실패한 업종이거든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2007년에 한 5천 톤 생산하던 게 지금 4,400만 톤밖에 생산이 안 돼요. 한 6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게 좀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프리미엄 40%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대규모 큰 1, 2위 업체가 이렇게 합치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구조조정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는 자율에 맡겨놨었는데 구조조정을 잘 못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더 이상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해야 된다 구조조정을.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다. 기다려봐야 이제 안 된다라는 의식들이 생기면서 요즘 그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시멘트 업계도 다시 한번 재도약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캠코가 열심히 이렇게 지분 매각을 시도를 했고 그거를 같이 동감했던 한행컴퍼니가 대한시멘트도 사고 상용양해도 사면서 이렇게 어떤 재편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어떤 그 시멘트 업계에 대한 얘기는 기구만장에서 자주 하시니까 좀 이 정도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와중에 또 그 티아라의 그 은정 씨가 네. 시사회에 불참을 했다. 이런 네. 큰 뉴스가 떴네요. 아, 네. 아 그런 뉴스 뜨면 취재한 게 다 묻혀서. 그 어제 유 과장님께서는 시멘트 업계에는 좀 안 된 얘기지만 네. 몇몇 업계는 좀 문을 닫아야지 이거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제가 해주셨는데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구조조정이 참 어려운가 봐요. 시멘트 워낙 업계 공급과잉이 안에서요.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들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데 이 시멘트는 또 수출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무거우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가 빵 터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건설 경기가 터지는지 답을 찾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네. 또 시멘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산이 워낙 많아서, 많아서. 그 대출 받기가 되게 좋아요. 네. 도구가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네. 오래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권순우 기자와 함께 정부에서는 뭘 팔고 있나 지금 민영화 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 마무리 잠깐 해드릴게요. 네. 지금 그 쌍용건설 매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책금융공사회가 항공우주 매각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인천공항이랑 산업은행도 열심히 팔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다른 정부들은 좀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딜이 있을 때 좀 이렇게 그 인수자가 그 회사를 왜 사느냐를 좀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은 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반적으로 정부가 지분을 팔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좀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그렇죠. 비싸게 좀 파는 게 좋죠. 비싸게 잘 팔고 있다고 보시는지, 비싸게 파는 능력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에 좀 네. 큰 딜은 워낙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아갖고 가격을 명분으로 좀 매각을 하는 것 같고 작은 딜은 좀 돈 되게 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작은 네. 일은.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진 딜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돌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네요. 권순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